자, 이번 달은 저희가 웹 시스템 현대화 2.0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웹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요건에 맞게끔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웹 시스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 아코디언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산출물에 의해서 태어난 아주 이쁜 딸입니다. 아코디언 데모를 저희 이태한 부장께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 아마 저희가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거의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데모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거 위주로 좀 짧게 보여드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딥다이브라는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 1시간 이상 아코디언의 모든 면면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모 끝나면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질문창이 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모든 세션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내용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면 이게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텍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저희 멘텍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희 멘텍은 그동안 HADR 솔루션 위주로 솔루션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절대적으로 이제 국내 1위를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HADR을 위한 MCS 그리고 DR 오토메이션을 위한 MDRM 이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웹 현대화를 도와드릴 수 있는 툴인 웹 컨테이너 아코디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웹 인프라가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제가 서베이를 해보고 그리고 고객사 방문을 해보니까 아직도 유닉스 중심이더라고요. 웹조차. 웹만큼은 거의 가상화돼서 혹은 클라우드로 이게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의외로 아직도 유닉스 머신을 고수하고 있는 데가 특히 금융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 리눅스로 넘어간다, 가상화로 넘어간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정말 일부 사례가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데는 확실히 많더라.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봐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웹 솔루션들은 또 우리가 어떤가요? 여전히 이제 상용화된 웹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국산 제우스가 있어서 제우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오라클 웹스피어, IBM의 웹스피어, 오라클 웹로직, 팀엑스의 제우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웹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벤더 락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벤더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대로 우리 고객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지금까지의 웹 인프라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웹 기반의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벤더한테 철저히 락인이 되어 있었던 이런 웹 종속, 벤더 종속적인 시스템이 이제 개방형 글로벌 시스템 쪽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개방형 글로벌 시스템 쪽으로 현재 웹 인프라가 거의 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 시스템의 현대화는 그럼 도대체 뭐냐? 저희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웹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서 가장 먼저 접속을 하는 맨 앞단에 서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웹은 상시 서비스가 가용해야 됩니다. 그죠? 뭐 백단 데이터베이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객은 잘 몰라요. 내가 접속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여기는 장애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웹은 얼굴입니다. 창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서비스가 가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이란 게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특히 외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웹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웹 트래픽이 언제 늘어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즉시 확정하고 또 필요 없는 경우는 자원의 회수가 가능한 동적인, 그때 이게 동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게 바로 현대화된 웹 시스템이다.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대화된 웹 시스템을 우리가 꾸밀려면 아주 동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축소 가능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고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크게 4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개방성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벤더 락인이 된 이런 시스템들, 뭐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당장 우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폭주하고 대박 날 것 같아요. 뭐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대가 필요합니다.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라이센스 구매해야 되죠. 뭐 서버도 도입을 해야 되죠. 또 OS 뭐 이런 거 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장을 못 하거든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개방성을 가진 오픈소스 위주의 인프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표준화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인프라가 정말 아주 급변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로 또 이전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또 이제 클라우드 밴드들도 막 락인을 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막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 근데 이제 플랫폼이 달라서 제대로 애플리케이션이 가동 안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에서 가상으로, 가상에서 클라우드로, 또 다른 클라우드로 내가 이전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식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문제없이 돌 수 있도록 모든 어떤 형식 자체가 표준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항시 내가 필요한 경우는 확장이 가능한 이런 인프라를 꾸밀라 그러면 민첩해야 되겠죠, 그죠? 당장 내일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웹서버가 한 100대 정도 필요해요. 100대를 하루 만에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이제 우리한테 닥친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비스를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사람 줄입니다. 사람 줄이는데 서버는 자꾸 무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영 관리, 그런 인프라에 대한 구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 관리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은 정말 자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배포에 대한 자동화, 확장에 대한 자동화, 운영 관리에 대한 자동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면면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개방성을 위해서는 벤더 락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도 표준화가 거의 다 된 X86 표준 서버로 도입을 하고요. OS, 리눅스 커널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들웨어도 상용화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톰캣이나 와일드플라이, 혹은 JBoss 좋습니다. 뭐 이런 오픈소스 환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 톰캣,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서블릿 기반으로 거의 다 애플리케이션이 다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톰캣만 가지고도 운영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상용화된 미들웨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디플로이가 객체 수량으로 보니까 톰캣이 사용률이 75%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 뭐 MCS도 그렇고 MDRM도 그렇고 이 아코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웹 기반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GUI가 다 웹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백엔으로 돌고 있는 전자결제나 뭐 ERP 이런 시스템들 전부 다 와스가 톰캣입니다. 톰캣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웹서버 같은 경우 이제 아파치 엔진엑스인데 요새 엔진엑스가 거의 큰 태풍을 이제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로 해서 엔진엑스로 넘어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벤더 락인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픈소스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이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5%, 98%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다 자바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환경 자체가 웹이고요. 대부분. 그리고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95에서 98%가 자바입니다. 우리가 이 자바를 도입했던 이유가 이익성인데, 실제적으로 이 자바만 JVM을 어느 머신에다 우리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부분들 철저하게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자바를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도커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물리에서 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상으로 넘어와 보니까 민첩성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익성 부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국제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VM을 쓰는 고객, KVM을 쓰는 고객, 그다음에 하이퍼V를 쓰는 고객, 뭐 젠 쓰는 고객, 각각 하이퍼바이저가 다 다릅니다. 물론 OVF라는 어떤 또 표준화된 가상 머신의 양식이 있지만 이거를 뭐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오류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성이나 호환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해야 될, 수작업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도커는 거의 이 컨테이너로 완전 표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커는 요즘 이제 웹이 거의 도커로 많이 이전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왜냐? 클라이언트에 올리든 어떤 하이퍼바이저에 올리든 물리 서버에 올리든 아무런 호환성 문제 없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철저하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MCS나 MDRM 이거를 저희가 배포를 할 때요, 저희가 도커로 배포합니다, 현재. 그리고 그 매니저 서버가 현재 도커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왜 도커를 MCS나 MDRM 그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도입을 했느냐? 저희는 이 그 매니저 서버를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고객들은 뭐 레드햇이나 센타OS나 뭐 수세 이런 데 디플로이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익성이나 호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커로 저희가 패키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이걸 표준화할 거냐, 이걸 우리가 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을 위해서 이제 가상화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의외로 대한민국이 가상화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도 보면 가상화율이 글로벌리 북미나 유럽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옆에 이웃 나라는 일본만 보더라도 거의 80% 육박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가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클라우드로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가상화가 20%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로 가셔야 내가 필요한 경우 서버를 즉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로 웹 플랫폼을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제가 4가지 요소를 들어드렸고요. 자, 이 4가지에 대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검토하고 이 또 솔루션 알아보고 오픈소스 뭐냐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오랫동안 고민하고 스터디를 해왔던 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패키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젝트 아코디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웹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개발자, 운영자,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서베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너무 잦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 웹이란 게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들 특히 쇼핑몰 들어가 보세요. 이제 수시로 컨텐츠가 막 바뀝니다. 그죠? 거의 매일마다 바뀌어요. 평균적으로 백엔을 제외하고 특히 이제 외부 서비스를 해주는 웹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저희가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3일에 한 번꼴로 애플리케이션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업버전돼서 배포를 하게 되면 주로 언제 하느냐? 대부분 다 야간에 하더라는 거죠. 새벽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포할 때 뭐 왜 야간에 합니까?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운타임 시에도 어떤 서비스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거의 야간에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개발, 테스트, 운영,
그리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호환성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가장 좋은 거는 개발자가 개발한 환경에서 그대로 배포되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스테이징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엄연히 테스트 환경하고 개발 환경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패치하고, 뭐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영 환경에 올립니다. 근데 운영 환경은 또 테스트 환경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오류가 막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롤백을 막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은 이 이슈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작스럽게 트래픽이 증가해서 웹서버가 다운되는. 자, 이렇게 해서 또 장애 발생하고 뭐 이러니까 또 장애 복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배포,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 앱 배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수작업입니다. 이제 그다음 확장할 때 인프라 구축하는 거 다 수작업이에요. 특히 네트워크 작업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벤더 간 엇박자가 발생을 해서 나의 아픔을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더라.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미들웨어 엔지니어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도 이제 미들웨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면 참 이분들이 정말 흔한 말로 이제 불쌍하다 할 정도로 정말로 노가다성의 작업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D 작업으로 미들웨어 엔지니어들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급감을 합니다. 웹서버는 폭증을 하는데 엔지니어는 급감한다. 정말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벤더 간의 엇박자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 인프라를 꾸밀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솔루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미들웨어가 필요합니다.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거를 인프라 위에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 서버나 가상화된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 솔루션들이 들어와요. L4 스위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능 관리 솔루션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 났을 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기동할 수 있는 고가형 솔루션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를 뭐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또 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크게 미들웨어군, 인프라군, 그래 관리 툴군, 이렇게 해서 이 솔루션이 들어오는데 저희 경험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웹 서버가 이상하다. 성능이 좀 이상하게 안 나온다. 자, 이거를 성능 관리 솔루션에서 감지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또 H에서 감지를 해요. 자, 감지하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해결하러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미들웨어 엔지니어하고 인프라 벤더의 엔지니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결국은 세 부류의 벤더가 서로 일을 미룹니다. 우리는 이제 무한 핑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한 핑퐁을 치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로 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엮어서 웹 서비스로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슈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3년간 오픈소스에 대한 미들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저희가 해봤었거든요. 해보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하나를 생각합니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 내부의 현대화를 위해서라도 통합된 웹 인프라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통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그 아픔을 저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서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해결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일일이 또 서비를 통해서 다 매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키워드를 저희가 여기 나열을 해봤어요. 자동 확장이 필요하더라. 호환성 해결이 됐으면 좋겠더라. 웹을 배포할 때 야간에 배포 안 하고 낮에 배포했으면 좋겠더라. 뭐 그럼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롤백. 필요한 게 롤백을 합니다. 특히 배포 시점에서 롤백을 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 롤백 할 때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수천회로 빨리 롤백이 됐으면 좋겠다. 운영이 단순화가 됐으면 좋겠다. 부하 분산, 뭐 L4 스위치 있지만 같이 좀 제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좀 배포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CI/CD. 요새 이제 개발자들 중심으로 CI/CD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개발된 소스가 어느 GitHub나 SVN이나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컴파일하고 그리고 웹 서버에 테스트 머신에 운영 머신에 배포를 하겠죠. 자,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개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연구 사항들이
쭉쭉 이제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코디언이라는 프로젝트를 창시를 하고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품명도 그냥 프로젝트명으로 그냥 아코디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아코디언은 뭐냐? 아까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각각 세 부류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랬죠. 미들웨어, 플랫폼, 그리고 관리 툴. 이거를 다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들웨어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톰캣, 와일드플라이, 엔진엑스. 이렇게 번들이 돼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저희가 민첩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확장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익성을 뛰어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커로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커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리 툴이 필요합니다. 뭐 성능 관리, 로드 밸런싱, 그리고 HA. 이거 또 돈 주고 살려면 정말 장난하게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 가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웹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지칭을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코디언을 도입을 해야 될까요? 이제 올인원입니다. 더 이상 핑퐁 칠 일 없고요.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무진장 빠릅니다. 설치, 배포, 장난하게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 기존보다 100배 이상 빠릅니다. 왜 100배 이상 빠른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제가 영업입니다. 매뉴얼 하나 안 보고 웹 UI만 클릭해서 웬만한 거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쉽게 만들냐? 이거 도커 환경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개발자들, 운영자들, 도커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도커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래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은 물리 서버나 가상 환경이에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운영 관리 가능하도록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레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원이 모자라는 경우. 자, 그럴 때 클라우드를 이전할 때 마이그레이션 문제 항상 터집니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호환성 문제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도커를 다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만든 이아스 위에 그대로 저희가 도커 기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그대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이전도 순식간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나중에 자동 확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기능을 뭐 AWS나 애저나 뭐 네이버, KT 이런 플러긴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코디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사용자 관점에서는 항상 중단 없는 불만 제로인 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운영자 관점에서는 대부분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고민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이식할 때 정말 운영자, 개발자들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이럴 때 이식성과 확장성에 전혀 문제 없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용이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도 전혀 중단 없는 웹 인프라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아주 어마무지하게 많은 이점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개발 환경 구축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개발자가 지금 거의 한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개발자들 공감하실 건데요.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품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가 하는 일의 40%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다. 개발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래서 개발 서버 하나 들어와가지고 OS 깔고 뭐 미들웨어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플러그인 올리고 그다음에 뭐 소스에 관리하는 것도 올리고 그것도 구축하고 뭐 그리고 또 테스트 환경 또 꾸며가지고 테스트하고 뭐 버그 잡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 또 문제 터지면 그거 가져와서 운영 환경 내에서 또 문제 해결하러.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 안 하고요. 고객 사이트 가가지고 운영 환경에서 문제 터지는 거 뭐 잡아내고 뭐 이런 일들 정말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개발자가 뭐 출장을 막 하는 거죠. 자, 인프라 관련한 것 때문에 업무의 40% 여기다 뺏깁니다. 생산성이 완전 쭉쭉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호환성 문제 해결.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I/CD라 그래서 소스를 커밋을 합니다. 뭐 DC나 SVN이나 뭐 빅버킷이나 아니면 클릭캐스 이런 뭐 상용화된 거 이런 데다 아니면 이제 뭐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하거나 예. 그럼 이거 이제 뭐 젠킨스나 메이븐 이런 거 이용해서 뭐 빌드 해야 돼요. 그죠? 그 빌드된 거를 웹서버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운영자하고 왔다 갔다 가면서 네가 해야 되네, 내가 해야 되네,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싸우는 거 막 일어납니다. 네. 자, 이거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요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CI/CD라 그럽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 이걸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통적인 환경, 물리 환경이었습니다. 자, 웹인파를 꾸민다. 그럼 서버 들어와요. 스토리지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구성합니다. OS 설치, 계정 생성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가 미들웨어 구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 솔루션들을 막 구축해요. APM, HA, 그 다음에 위에 또 L4 붙이고, 그리고 테스팅 할 수 있는 또 툴들, 뭐, 이런 것들 막 또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직, 그 유저 자체의 그 코드를 개발하죠. 그래, 거기에 테스트 환경도 꾸미고, 운영 환경 꾸며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 시간이.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서비스 확장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에서 8. 저거를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환경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려고 가상화 이하스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가상화 이하스 환경으로 오니까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인프라, 물리 서버에 대한 인프라,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환경에 대한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민첩성이. 근데 여전히 미들웨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무한 반복 수작업이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확장한다 그랬을 때 템플릿을 VM으로 이미지 있던 템플릿을 가져와 가지고 VM 이미지를 막 찍어요.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구축이 되는 이미지를.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각각의 호스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가서 별도 네트워크 수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하나의 클러스터야 라고 또 웹서버에 들어서 뭐 모두 JK 클러스터 구성 변경해주고 L4에다가 또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됐어라고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싸그리 다 수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민첩성이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들웨어 엔지니어였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였다에서는 정말로 많은 수작업이 또 필요하더라.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아코디노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 지금까지 이뤄왔던 이런 우리 노가다성 업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 개발자가 할 일은 개발 자원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로직 개발 구축하고 이 두 단계만 다 끝납니다. 그래서 민첩성 자체가 수초에서 수분에 다 끝나버립니다. 서비스 확장 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혹은 원클릭으로 알아서 확장되고 또 필요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축소되고 이런 아주 꿈과 같은 환경을 아코디언 플랫폼은 제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코디언이 아까 미들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통적인 미들웨어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자, 미들웨어는 말 그대로 미들웨어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인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 솔루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다 설치하고 구성하셔야 돼요. 그죠? 자, 민첩성에 있어서 100배 이상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노 벤더 라이크입니다. 저희가 전부 다 싹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걸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도입했는데 정말 멘텍이 싫어요. 이제 멘텍하고 이견을 끊고 싶어요. 그럼 다른 플랫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비슷한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생성이 된 도커 이미지 있죠. 도커 이미지만 빼서 다른 데다 올려버리면 서비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멘텍이 싫으면 저희가 쉽게 문제없이 인연 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또 특징과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류를 우리가 요새 이제 파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새 이제 뭐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파스 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파스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스류에 해당하는 그 부류입니다. 그 파스하고 뭐가 달라요? 파스는 말 그대로 플랫폼만 제공해줘요. 플랫폼만. 미들웨어 제공 안 합니다. 그죠? 미들웨어 별도로 여러분들 라이선스 구매하셔가지고 그 파스 위에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 솔루션도 필요해요. 뭐 로그 분석을 하는 거나 아니면 성능 관리,
특히 APM들 도입하셔야 되죠. 그죠? 외부 대외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웹 환경은 반드시 APM 필요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제네퍼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런 툴들을 굉장히 비싸게 여러분 도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저희가 같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번들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번들된 거 말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뭐 제니퍼나 그다음에 저기 파로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외산, 다이나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앱 다이나믹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냥 번들된 거 쓰셔도 되고. 근데 저희는 이거 다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Git, SVN 그 외산 같은 경우는 뭐 또 Git밖에 안 되고 뭐 이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Git, SVN 연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로컬 스토리지에 내 소스가 여기 있어야 하고 패스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 거 연동을 해서 배포, 빌드, 자동화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V스위치가 번들이 됐습니다. 요새 이제 SDN 네트워크 가상화라 그러죠. 이게 가상 네트워크 스위치가 번들이 돼서 모든 생성되는 웹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다 구성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 가상, 그다음 ES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플랫폼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일부 파스 같은 경우는 가상이나 ES 환경에서만 제공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리 환경에도 여기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자,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얘는 도대체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저런 괴물 같은 것을 막 제공해 주냐?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자, 하단에 물리, 가상, 프라이빗, 퍼블릭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게 꾸미고요. 그 위에 리눅스 OS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쿠버네티스와 도커 엔진이 올라가고요. 거기 위에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 매니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해주는 웹 서버. 웹 서버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디플로이 해줘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노드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 위에 팟이 올라가는데 이 팟을 컨테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좀 아직 개념이 잡혀있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가상 머신이다라고, 가상 머신은 아니지만 그냥 가상 머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톰캣이나 와일드플라이 이렇게 미들웨어가 구성이 되고 그 위에 또 유저가 개발한 코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장을 할 때 저 팟을 노드 위에 무한으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도커를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가상화도 있는데 그 도커 왜 썼어요? 도커 잘 모르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누구나 도커를 다 씁니다. VM까지 뭐 민첩성은 물리보다 좋았던 건 좋았어요. 근데 VM은 어떻습니까? 하이퍼바이저가 표준 안 됐습니다. 벤더마다 하이퍼바이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하이퍼바이저가 VM을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존재를 하죠. 근데 도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플랫폼에 대한 이성과 호환성이 우수하고 여러 플랫폼에 관련 없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우 고성능과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안에 OS가 없어요. OS가 없지만 마치 가상 머신처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가 되어 있고요. 아주 성능이 뛰어납니다. 베어메탈 대비 거의 98% 이상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팅하는데, 배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얘를 이미지화해서 굉장히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VM에서 템플릿을 막 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도커도 이렇게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 상에서는 그냥 도커로 만다 그러는데 굉장히 도커로 쉽게 말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도커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지원. X86 기반의 어떤 물리 서버든 가상 머신이든 퍼블릭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어느 위에도 디플로이가 가능하고요. 이들 간에 서로 옮겨 다니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재된 플랫폼 상에서도 팟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기반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콘솔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티 테넌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정 관리자 기능이 있거든요. 관리자가 개발자들이나 여러 운영자들한테 계정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퍼레이터다, 너는 개발자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은 외주 개발을 많이 줘요. 그죠? 그래서 외주 개발자에 대한 이런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외주 개발자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정을 할당을 해서 이 정도에 대한 노드만 쓰세요. 이 정도에 대한 CPU나 메모리에 대해서만 당신은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 쿼터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계정을 가진 담당자들은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테넌시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토폴로지 뷰나 이 관리 콘솔을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다 빌드하고 확정하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상에서 성능 모니터링을 다 제공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깔 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PM 뭐 패키지 풀고 뭐 야물 뭐 풀고 요새 이제 안시블 같은 게 나와서 쉽게 뭐 안시블로 이제 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커맨드 라인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윈도우즈 많이 쓰였던 분들. 저희가 GUI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에 저희가 최적화시킨 톰캣하고 와일드플라이는 JBoss의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이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미들웨어를 구매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여기 내장된 톰캣이나 와일드플라이를 배포를 할 수 있는데 다 GUI 상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시킨 컨테이너화된 이미지화가 되어 있고요. 이걸 몇 개의 값을 기입하고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노드에 그 다음에 몇 개의 웹서가 필요하다. 내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100개를 순식간에 다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개발된 소스를 뭐 DC나 SVN 상에서 내가 관리한다. 혹은 나는 와르나 EAR로 말아서 내가 업로드한다. 혹은 내가 로컬 스토리의 특정 패스에 내가 소스가 있다.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지정을 하면 나중에 CI/CD 연동을 통해서 배포, 그 다음에 빌드 이런 자동화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고가용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간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웹서버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한, 아까 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드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스터인데 노드 2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스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스터 죽게 되면 기존에 디플로이가 된 서비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 노드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중화 해주는 걸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HA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MCS 가지고 또 HA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팟 장애나면 어떻게 하느냐. 팟이 실제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서 돌아가고 있고요. 팟 장애 시 다른 노드에서 그냥 팟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항상 4개가 띄워져야 된다.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 팟이 장애 나서 인스턴스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른 노드에서 해당 인스턴스가 즉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장애 났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서비스를 못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노드 2개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노드 하나가 장애 나더라도 다른 가용한 노드 쪽으로 트래픽을 리달렛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이럴 때 다운타임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가 롤링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서비스 중단 없이 이렇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가능합니다. 이따 요거 데모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웹은 항상 요구사항에 따라서 무한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저희가 인스턴스 확장을 저희가 제공해줍니다. 요거를 저희가 자동, 수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을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그 CPU 사용률을 체크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CPU 전체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어떠한 팩터를 우리가 감지를 할까, 이 기능은 나중에 저희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초기 버전은 CPU에 대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의 그림을 보면 맥스 100개까지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그래서 CPU가 80%가 차게 되면 최대한 100개까지 띄울 수 있는데 이걸 얼만큼 띄우느냐, 이 CPU가 80% 밑으로 쭉 떨어질 때까지 팟을 쫙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CPU 컷가 CPU 이 부하가 쭉 줄어들면 민 팟으로 되는 거죠. 미니멈 수까지도 나중에 자동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작업으로도 수동으로도 인스턴스 늘릴 수 있어요. 과거 뭐 이제 인스턴스 늘리려 그러면 VM 막 템플릿 뜬 거 카피해가지고 네트워크 수정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케일 아웃 시킬 수도 있고요. 아래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스케일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개가 팟이 늘어났는지, 원래 얘는 4개가 늘어났는데 수동 확장을 통해서 6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현황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고 나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그리고 부하 분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늘려놓은 팝마다 네트워크나 이런 걸 할당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IP에 다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싸그리 다 자동화됩니다. 싸그리 다 자동으로 다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내장 라우터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다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가 각각 노드에 대해서 지금 다 노드 1으로 표현했는데 노드 1, 2, 3입니다. 각각 노드에 대한 자용 사용률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팟을 재배치를 또 해줍니다. 알아서 컨테이너를 재배치를 해주고요. 로드 밸런싱은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근데 라운드 로빈인데 저희가 스티키 세션을 지원해요. 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A라는 사용자가 맨 처음에 A라는 서버, 팟입니다. 팟에 접속을 해서 세션을 맺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았어요. 근데 이게 로드 밸런싱 돼가지고 다른 팟으로 나중에 리다이렉트해서 트래픽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장바구니에 담긴 게 사라지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소스와 타겟 간에 한번 세션을 맺게 되면 다음에도 접속을 할 때 로드 밸런싱 돼서 다른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세션을 맺은 서버로 접속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티키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장바구니에 담긴 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이걸 저희가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헬스 스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헬스 스택은 L7 레이어까지 저희가 제공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뭐 서버 죽었냐, 뭐 포트 통신이 안 되냐, 포트 통신 안 되는 게 L4 레벨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옵션에 HTTP GET 뭐 이런 옵션을 집어넣어서 특정 컨텐츠가 호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팟과 어떤 가용한 이런 노드가 무엇인지, 가용한 팟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서 항상 가용한 팟 쪽으로만 트래픽을 다 접속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CI/CD 기능, 개발자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내가 어떤 소스, 이따 요거 데모 보여드릴게요. CI/CD 데모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자, 이거를 어떤 특정 기시나 SVM 혹은 뭐 빅버켓 아니면 이제 스토리지 특정 패스에 소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요 빌드하는 거를 아코디언 안에 젠킨스하고 그 안에 또 메이븐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으로 다 자동으로 빌드를 해주고요. 그 빌드된 거를 노드로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가져가 이게 다 수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운영자가 해야 되냐, 개발자가 해야 되냐, 서로 싸웠죠. 싹 다 자동화해줍니다. 요거 이따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업 버전을 이렇게 CI/CD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운타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롤링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기존 서비스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배포를 할 때 팟을 띄워버립니다. 네. 팟을 띄워버리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하나씩 서로 순차적으로 서로 체인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끊김없이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내가 롤백이 필요하다.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해놓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내가 오류나네? 롤백 해야 됩니다. 롤백 작업 장난 아니게 복잡합니다. 이것도 의외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70%가 롤백 하더라고. 예. 롤백 원클릭으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빌드하고 배포할 때는 용량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데 롤백은 수초 내에 롤백이 끝나버립니다. 왜냐? 기존 이미지 그대로 저희 한 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빌드된 버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우 이전 버전으로 수초 내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팟이 막 여러 개 돌아가고 또 멀티턴시리를 저희가 지원하니까 관리자 관점에서 여러 프로젝트 담당자가 들어와서 여러 프로젝트가 막 돌아가요.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 막 웹서버가 수천 대 막 돌거든요. 야, 이거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폴로지 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나 가상 머신 위에 컨테이너 안에 어떤 팟이 구성이 돼 있고 내가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지,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의 서비스에서 팟은 현재 몇 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싹 다 토폴로지 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줌인, 줌아웃으로 뭐 전체를 보거나 일부 상세하게 보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토폴로지 뷰는 관리자가 보는 뷰와 프로젝트가 보는 뷰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담당은 프로젝트 자기 것만 볼 수 있고, 관리자는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성능 모니터링 저희가 제공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웹로그 분석 세 가지를 현재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자, 요 화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APM입니다.
APM을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 비싸게 돈 주고 사는 APM 거기서 제공해 주는 웬만한 거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액티브 서비스, 엑스로그 이런 걸 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뭐 웹페이지 로딩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그리고 이게 자바기 때문에 이제 개비지 컬렉션이 나중에 이제 발생합니다. 개비지 컬렉션이 몇 번 발생했는지, 얼마나 시간을 걸리는지, 흰 메모리는 얼마큼 사용하는지, 에러 레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TPS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성능 모니터링 지표를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임계치가 되거나 이랬을 때 또 알람을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로그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스폰스 코드, 어느 소스 IP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떤 웹페이지가 많이 로딩이 됐다, 이런 걸 제공해 주고요. 그 외에 보고 싶으면은 요 화면을 뭐 다르게 또 이렇게 차트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장돼 있는 미들웨어가 톰캣과 와일드플라이, JBoss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요게 이제 내장이 돼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요게 이제 나중에 막 로그들을 남깁니다. 자, 이 로그들, 저희가 로그 검색기가 안에 있어요. 로그 검색기가 있어가지고 특정 로그를 검색을 통해서 쉽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에디션 말씀드리고 이제 빨리 데모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에디션은 엔트리 에디션, 스탠다드 에디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트리 에디션은 여기서 박수 나야 됩니다. 이거 무사기예요. 저희가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스탠다드 에디션부터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 엔트리 에디션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 노드가 2대까지만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하나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번들된 앱은 톰캣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는 와일드플라이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사용자 앱 추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톰캣 와일드플라이 말고 나는 뭐 제우스도 쓰고 웹노지도 쓰고 웹스튜디오도 쓴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희가 제공해주는 사용자 앱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미들웨어를 이미지화해서 여기에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엔트리는 이게 안 돼요. 즉 엔트리 에디션은 톰캣만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의 웹 서비스는 대부분 다 서블릿 기반이고요. 톰캣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 수 있고, 톰캣의 사용률이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에디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아웃. 자동이 안 됩니다. 수동입니다. CI/CD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빌드, 배포, 뭐 이게 자동화, 이게 좀 안 됩니다. 무료인 만큼 조금 이제 고생하셔야 돼요. 자, 성능 모니터링 제공을 해주는데 몇 가지 기능 제공을 안 해줍니다. 특히 이제 엑스로그나 액티브 서비스 이런 거 보는 거 안 됩니다. 근데 고가형 로드 밸런싱 이런 거 다 제공돼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부터는 이거 싹 다 제공이 되고요. 뭐 관리 노드 무제한, 프로젝트 관리도 무제한, 사용자 다 추가할 수 있고요. 자, 프로젝트도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스탠다드 에디션을 템프 키를 써서, 그러니까 이벨루션 키죠. 45일짜리 키를 써서 프로젝트를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뭐 키가 익스파이어 돼버리면 이 자동으로 엔트리 에디션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능 제약이 돼버립니다. 돌긴 돕니다. 근데 기능 제약이 돼요. 그러면 내가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 만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밖에 못 씁니까? 만든 프로젝트는 다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추가되거나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디션 제공해준다. 그리고 엔트리는 무상이다. 스탠다드는 돈을 내야 된다. 어떻게? 코어당 혹은 물리 서버에 속했다. 이렇게 티어로 되어 있고요. 둘 중에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상 머신이다. 그러면 이제 코어당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뭐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근데 그것도 코어당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내 물리 서버에 디플로이를 한다. 그리고 올릴 가상 머신들이 많다. 뭐 이러면은 소켓당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플랫폼 말씀드리면 레드햇, 센터OS, 그러니까 마스터와 노드 이렇게 필요합니다. 마스터가 이제 아코디언 전체 통과를 매니지하는 마스터가 올라갑니다.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있어야 됩니다. 노드가 이제 파스를 여러분들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겁니다. 미들웨어하고. 노드는 기본적으로 2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돌긴 돕니다. 근데 장애 났을 때 어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2대 올리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 비용은 노드에 대해서만 라이선스가 처리되고 마스터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이 뭐 스펙은 거의 비슷한데 디스크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왜냐? 마스터가 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는 이미지에 대한 파일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컴퓨팅을 위한 껍데기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지원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데모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아코디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빨리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필요한 미들웨어, 가상화, 관리 툴 이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제공을 함으로써 최상의 TCO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중단 없는, 문제 없는, 호환성에 또 문제 없는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가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통해서 매우 쉽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희 프로젝트 아코디언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한 20분 정도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디언 데모를 시연할 멘텍 이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코디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서 먼저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드릴 데모 서버 환경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아코디언 메뉴 구조와 프로젝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아코디언을 통해서 배포하면 되는지 그런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일 보여드릴 저희 데모 서버 환경은요, 마스터 서버 한 대하고 실제 서비스가 올라갈 노드 3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버는 마스터 한 대와 노드 한 대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아코디언에 한번 접속을 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 접속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설치하는 마스터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 마스터 서버에 IP와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제가 30,000번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30,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발급해드리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내용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오늘 최초 해볼 거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를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에서 프로젝트는 가상의 이제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사용자들을 속하게 하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할 CPU나 메모리 같은 쿼터를 제한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기 용도, 뭐 검증기 용도, 운영기 용도로 프로젝트를 별도로 나눠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프로젝트 이름은 데모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드키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둬서 특정 서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올릴 어플리케이션이 뭐 노드 1번에만 뭐 방화벽이 설정이 돼 있어서 노드 1번에만 만약에 디플로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노드 이름이 아코디언 1이면은 아코디언 1에만 배포를 하게 강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톰캣이나 와이드플라이 등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해당 노드에만 추가되게 강제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U 메모리 쿼터를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프로젝트에 뭐 5코어에 뭐 7기가를 주신다 그러면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총 사용할 수 있는 양은 CPU 5코어와 메모리 7기가로 제한이 됩니다. 더 이상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인스턴스가 기동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로그 같은 데서 다 관리자분들께서는 모니터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쿼터를 안 주시게 되면은 해당 노드들만큼의 용량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사용자와 권한을 주게 됩니다. 뭐 권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자 권한, 관리자 권한, 운영자 권한을 드리고요. 이 외에
각 메뉴별로 상세하게 관리자께서 권한을 롤을 따로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메뉴에서 상세하게 롤을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를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생성을 하시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운영자 화면이라서 모든 메뉴에 모든 프로젝트가 보이게 되고요. 일반 사용자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01이라는 계정에다가 패스워드 입력하시면은 본인이 할당받은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볼 수 있는 권한들만 메뉴가 보입니다. 아까 보이시는 이쪽 메뉴는 관리자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넣어놓은 거고요. 현재 유저 01이라는 사용자한테는 요 권한만 줬기 때문에 요 메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운영자가 요 사용자한테는 앱만 주겠다,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나머지는 설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은 아까 그룹이라는 메뉴에서 해당 유저한테 롤을 따로 앱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신 소스를 자바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앱 추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는 톰캣하고 와이드플라이고요. 톰캣은 7, 8, 9버전과 와이드플라이는 10버전을 지금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고객사에서 만약에 뭐 특정한 버전을 반드시 써야 되고, 아니면은 이 지금 톰캣이나 와이드플라이 외에 다른 다른 컨테이너를 올려야 된다. 그러시면은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저희가 등록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템플릿이라는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컨테이너를 아코디언에다가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진엑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건 아니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테이너 이미지를 아주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코디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건 톰캣 와이드플라이고, 오늘 시연은 이제 뭐 톰캣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선택하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미들웨어를 쓰겠다 선택을 하신 거고, 이 미들웨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소스를 이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소스를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스프링 소스다 보니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 요 소스를 저희가 제 계정에다가 포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스를 뭐 아코디언용으로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소스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환도 필요가 없고요. 요 소스 제가 그대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소스는 아니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고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좀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스턴스 여러 개 만드시고 그 인스턴스별로 기능이 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으면은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호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IP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IP로 저희는 호출할 수도 있지만 이 서비스명으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인스턴스와 인스턴스끼리 통신을 하셔서, 뭐 요즘에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올라간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뭐 개발자분들은 이 화면을 많이 보셨겠지만 기시나 저희가 SVN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레파지토리에서 URL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옵션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가 사용자한테 뭐 jpasstore.accordion.com으로 서비스할 거다, 도메인을. 그래서 도메인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메인 등록을 안 하시고 포트로만 그냥 내부에서만 쓰시겠다 그러면 도메인 등록 안 하시고 내부 포트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포트로만 접속을 하시고 외부에선 접속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L을 많이 쓰시는데 SSL 인증서를 보통 이제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SSL 인증서를 구매한 인증서를 여기다가 첨부하시면은 SSL 설정이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SSL 리다이렉트 설정을 하시면은 HTTP로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HTTPS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리다이렉션 옵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보안 암호 옵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밑에 추가 옵션이 마지막인데, 추가 옵션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2로 하시면은 통캣이, 쉽게 말씀드리면 통캣이 2개가 배포됩니다, 자동으로. 2개가 배포되면서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부하 분산할 수 있는 구성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통캣 하나에 대한 CPU나 메모리 쿼터를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시면은, 뭐, 2코어에 2기가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하드웨어에 자원이 많더라도 요 안에서만 실행이 가능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줄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에만 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변수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environment variable에다가 키 밸류를 넣으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저 키 밸류를 꺼내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이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여러분들의 파일이나 로그 같은 거를 특정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마운트를 해서 그쪽 공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볼륨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 체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8080 포트, 통캣 포트가 이제 기본으로 8080인데 8080의 /index.jsp를 3초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만약에 레디니스로 체크를 하시면은 레디니스 프로브로 체크를 하시면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호출이 안 된다,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가 막힙니다. 호출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대 중에 한 대가 뭐 스레드 행이 걸렸거나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대는 호출을 안 하게 자동적으로 라우트해서 막고 정상적인 서비스 한 대에서만 호출되게 해주는 기능을 포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로 체크를 하시면은 옵션은 똑같은데 라이브니스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 서비스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사용자 호출을 막는 대신에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입니다. 강제적으로 다운시켰다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부팅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뭐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뭐 예제 JPES토어라는 이 패스토어를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디플로이 과정 중이라는 걸 아이콘이 보이시게 되는데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빌드라는 메뉴에 가셔서 자기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보시게 됩니다. 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컴파일하는 과정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컴파일하는 과정은 저희가 요 화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메이븐으로 이용해서 컴파일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자바 소스를 개발하실 때 보통 이제 메이븐 갖고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메이븐으로 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요 예제 소스가. 그래서 메이븐으로 지금 컴파일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화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 컴파일하는 과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테스트가 어플리케이션 이상이 없으면은 실제 빌드를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빌드가 석세스가 나오면은 저희가 이 빌드된 소스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컨테이너화해서 자동으로 아코디언 노드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간 과정에. 그런 과정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success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성공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은 요 로그를 보시고 컴파일할 때 어떤 오류가 났는지를 보시고 개발자분께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재빌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또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설명 못 해드린 부분이 잠깐 있는데, 이제 앱 생성을 하실 때
앱 생성을 하실 때 여러분 소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it이나 SVN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Git이나 SVN 안 쓰고 다른 뭐 툴을 쓰시거나 아니면 툴을 사용하는 게 없다, 소스를 저장하는 공간이 없다, 그냥 내 PC에서 개발을 한다, 이러신 이제 고객사분들이 계시죠.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로드에다가 이제 와르나 EAR 같은 그런 파일들을 첨부하셔서 디플로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저희가 쉐어드 스토리지라 그래서 각 노드들에 이미 저희는 이제 배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소스는 따로 이제 툴이 있어가지고 각 노드에다 배포를 이미 하고 있다. 그 노드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객사분들이 계셔서 쉐어드 스토리지 선택하신 다음에 소스 있는 위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스를 따로 뭐 컴파일하거나 그런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는데, 이제 두 개 코드라고 해서 두 개 인스턴스가 올라갔습니다. 두 개 인스턴스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한번 그럼 어플리케이션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S토어 이제 기본 이제 샘플 화면이고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오픈소스에서 스프링 쪽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소스 화면입니다. 이건 몇 개, 모니터링 때문에 잠깐 몇 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소스를 수정한 상태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체크아웃해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은 정상적인 화면인데 운영자분께서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스토어라는 게 지금 방금 디플로이에 대해서 약간 그래프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이시게 되고요. 아까 이제 항목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TPS나 뭐 GC 타임, 메모리 사용률, 그런 것들이 있고, X로그라 그래서 X로그를 긁으시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호출이 됐고, 몇 시간 걸렸고, 쿼리 시간 얼마 걸렸는지.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 쿼리가 어떤 쿼리가 돌았고, 그다음 이 쿼리의 파라미터는 어떤 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쿼리가 얼마 걸렸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그 사용률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로그를 통해서 현재 내 서비스가 200이면 정상인데 200인지 500인지 뭐 404 에러가 많은지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어떤 IP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페이지가 가장 요청 많은지 그런 것들을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버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에러가 많이 나는지, 뭐 익셉션이 발생하는지, 특정한 메시지를 통해서 뭐 로그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검색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은 이 로그 중에 그 통계 로그 중에 그런 로그 그 중에 뭐 스타트업이 들어간 메시지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보여드리고, 별도 검색 메시지가 없으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모든 로그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모니터링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는 서비스를 쉽게 할당을 봐주고, 개발자분들은 자기 소스만 잘 관리하시면은 아코디언을 통해서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를 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소스가 변경됐다, 이제 자주 변경이 되시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된 걸 가정하고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뭐 여기서 보통 이제 이클립스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해서 배포를 하실 텐데, 오늘은 시연 때문에 뭐 잠깐 GitHub에서 한번 소스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첫 화면에 저희가 여기 첫 화면에 보시면은 JPS토어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뭐 데모라고 한번 글씨를 써보고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수정된 상태고요. 이 수정된 거를 이제 아코디언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앱을 다시 생성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앱은 이미 기존에 돌고 있기 때문에 빌드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리비전 번호가 1번이고요. JPS토어 지금 패스토어라는 데 가셔서 빌드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리빌드라고 한번 뭐 간단히 입력을 하시고 히스토리 때문에 그래서 빌드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빌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소스가 이제 다시 이제 기시나 SVN 레파지토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소스를 변경된 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돼서 다시 아까 처음 했던 대로 컴파일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디플로 시간 1분 13초 정도 걸렸는데 예, 두 번째 것도 1분 10초 정도 아마 똑같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빌드 배포는 거의 비슷한 속도고요. 빌드 배포는 뭐 무조건 1분 정도 걸리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많이 외부에서 내려받아야 되고 그런 메이븐 레파지토리의 구성 따라서 약간 좀 틀리게 됩니다. 속도는. 그래서 컴파일 속도는 빠르면은 뭐 10초 이내에서도 들 수가 있고요. 예, 많으면은 예, 뭐 1분 이상이 더 2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이븐으로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예, 이미 한번 받은 라이브러리들은 특정 공간에 저희가 저장해 놓고 다시 안 받도록 하는 메이븐 레파지토리 공간을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객사에서 메이븐 레파지토리 별도로 쓰시고 계시면은 해당 레파지토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똑같이 석세스 메시지가 나오면은 예, 빌드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빌드를 하게 되면은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설명드렸듯이 롤링 업그레이드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개였는데 현재 지금 톱플로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현재 페스토아라는 그 포드가 4개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래 2개지만 저희가 2개씩 증가를 해놓고 예, 교체라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기존 2개는 사용자한테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해줘야 되니까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수행은 계속 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도는 2개를 놔두고 2개를 더 띄운 다음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기동을 해서 예, 사용자한테는 예, 끊임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롤링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폴로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4개에서 3개로 되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씩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2개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데모라는 거 저희가 소스 수정한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수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오류 없이 도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없이 수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다시 코드가 2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은 뭐 로그 같은 거를 아까 검색기를 보실 수도 있지만 터미널 같은 거 접속해서 내 리눅스에 들어가서 뭐 톰캣의 특정 디렉토리에 뭐 로그를 봐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톰캣의 예, 로그를 통해서 로그를 보실 수도 있고 예, 터미널을 통해서 예, 웹에서 직접 예, 터미널을 접속하셔서 예, 로그나 뭐 파일 수정들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장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터미널을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예, 롤백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올라가는데 이 데모라는 글자를 보이면 안 되고 다시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전 버전이 되겠죠. 이전 버전 롤백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예, 롤백 버튼을 누르셔서 왜 롤백을 하는지 그런 사유들을 적으신 다음에 예, 롤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롤백을 하면 또 소스를 내려서 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롤백은 좀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롤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 버전의 이미지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간은 따로 있는데 저장을 하고 있어서 예, 쉽게 예, 지금 보시면 1.3초 만에 롤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소스로 가져와서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롤백이라 개념은 바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 버전으로 바로 호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롤백 한다고 갑자기 뭐 인스턴스 다 내리고 하시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롤링 업그레이드 지원을 하게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있어서 긴급히 내려야 된다. 예,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0으로 만드시면 모든 인스턴스가 다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즉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수동 스케일이나 자동 오토 스케일 같은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롤백을 해서 지금 롤링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다시 한번 호출하면은 아직 롤링 업그레이드 다 끝나서 다시 변경된 소스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는 끊임없이 서비스가 오류 없이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알람 기능도 있고, 비드, 네트워크 설정하는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호출하는, 아까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 드렸지만, 서비스와 서비스 호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뭐 쉽게 아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